여러분, 혹시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불 조절을 잘못해서 냄비를 새카맣게 태워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타는 냄새가 잘 안 나죠. 그러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는 순간 이미 요리는 숯덩이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주방에서 바로 그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설마 하고 계시죠. 환율 좀 오르면 어때? 여행 안 가면 그만이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망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이 숫자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 재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율 1,400원.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체온계가 고열을 가리키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1997년 외환 위기.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죠. 하지만 2025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당뇨 합병증과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혈관을 막고 손발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물이 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화 가치의 붕괴가 어떻게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을 반토막 내고 다니던 직장을 공중분해시키며 오늘 저녁 식탁 위의 메뉴까지 바꿔버리는지, 그 소름 돋는 인과관계의 사슬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용할 재료의 상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복합 위기라고 부르는데, 저는 요리사로서 이걸 독이 든 성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컵 안에 치명적인 독 세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독, 바로 통제불능의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이라는 식당 맛이 변했다며 돈을 빼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2025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1,400원대를 수시로 위협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200원만 넘어도 비상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독, 터지기 직전의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 뒤에 둥둥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93.7%에 달합니다. 세계 주요국 중 2위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고요? 우리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이 빚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빚쟁이들이 다 죽고, 금리를 안 올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돈이 다 빠져나가 환율이 폭등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이것이 바로 한국은행 총재가 겪고 있는 딜레마의 실체입니다. 세 번째 독, 성장 엔진의 정지입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IMF와 KDI라는 주요 기관들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껏해야 0.9%에서 1.8% 사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7%, 8%씩 성장하던 고도 성장의 신화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수출은 막히고 내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왜 이렇게 살기 팍팍하지? 왜 월급 빼고 다 오르지? 라는 감정?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돌며 실물 경제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제부터 그 깊은 배경을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라고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1997년 IMF 사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1997년의 위기는 급성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건장했던 청년, 즉 한국이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즉 달러를 너무 많이 흘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IMF라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혈, 즉 구제 금융을 받고 뼈를 깎는 수술, 즉 구조조정을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금리가 무려 30%까지 치솟았던 살인적인 고금리, 기억하십니까? 기업들은 줄도산했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체질을 개선해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V자 반등의 신화입니다. 하지만 2025년의 위기는 만성 구조적 위기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늙고 병든 환자가 오랜 기간 잘못된 식습관, 즉 부채로 인해 고혈압,
당뇨, 암까지 복합적으로 걸린 형국입니다. 1997년 당시 한국은 젊었습니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이었고 일할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없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KDI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대 중반, 심지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니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고 부양책을 써도 몸이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저금리라는 달콤한 설탕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 결과 가계부채는 GDP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인 93.7%까지 불어났습니다. 1997년에는 기업이 빚더미였다면 지금은 가계와 자영업자가 빚더미입니다. 이게 왜 더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업은 구조조정하고 청산하면 되지만 가계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소비가 죽고 내수가 죽고 사회적 갈등이 폭발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즉 족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방 밖, 즉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입니다. 과거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자 자유무역의 수호자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미국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가장 큰 단골 손님이 문전박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미중 갈등 사이에 끼어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은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데 한국은 경기가 안 좋아 금리를 2.5%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이자가 싼 한국에서 돈을 빼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화가 무너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잔인한 4단계 시나리오로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가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은 여러분의 식탁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옥수수, 그리고 공장을 돌리는 석유, 이 모든 것을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오르고 이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필수 생활 물가는 연평균 4.6%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8%보다 1.8배나 높습니다. 이미 점심값 1만 원 시대는 옛말이고 1만 5천 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과 교통비, 관리비가 미친 듯이 오르니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내 재산이 증발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1단계, 구매력의 증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도 오릅니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이란 벌어들인 돈,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2024년 말 기준 한국 기업의 40.9%가 좀비 기업 상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0곳 중 4곳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 이 좀비 기업들은 더 이상 산소호흡기를 달 수 없습니다. 결국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들어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강건설, 도급순위 116위, 삼부토건, 도급순위 70위 같은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종합건설사 폐업이 전년 대비 4.74%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업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1997년의 대량 해고 사태가 만성적으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가장의 실직은 가계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가장 무서운 뇌관은 바로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건설사들은 빚을 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부동산은 불패라며 돈을 빌려줬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금리는 높고 자재비는 폭등했고 미분양은 쌓입니다.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은 약 1,450억 달러, 즉 약 2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부실 채권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6.14%까지 치솟았습니다. 만약 대형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 흔들리고 저축은행이 흔들리면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달려가는 뱅크런 공포가 확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시나리오입니다. 기업이 망하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내수가 죽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한국은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탈출하자. 하고 짐을 쌉니다. 이를 자본 유출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면 원화 가치는 더 폭락합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가면 제동장치가 사라집니다. 이때 저승사자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국제신용평가사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통제불능이다라며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정부나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합니다. 갚아야 할 외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제2의 국가부도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화 붕괴가 가져올 최악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의 흐름을 예측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시나리오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경우입니다. 성장률은 0%에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되지만 대규모 부도 사태는 막아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 겁니다. 부실한 건설사와 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실업률은 오르고 자영업자 폐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의 붕괴는 막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우리가 겪어야 할 보릿고개에 가깝습니다. 둘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타격을 입으면 그 아래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2025년 흑자가 예상되지만 관세 폭탄이 터지면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환율은 1,600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L자형 침체, 즉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가혹한 장기 침체의 터널로 들어서게 됩니다. 셋째 시나리오는 경제 외적인 요인, 즉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경우입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나 정책 결정 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시급한 구조조정이나 대응책 마련이 늦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내부의 결속과 신속한 정책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IMF는 2025년 한국 성장률을 2% 내외로 보던 것을 1%대 후반으로 낮췄고 KDI는 2026년에도 1.8% 수준의 미약한 반등만 예상합니다. 이는 첫째와 둘째 시나리오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의 요리 맛이 어떠셨나요? 다소 쓰고 소화하기 힘든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원화 가치의 변동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정책이 나오든 거시경제의 큰 파도는 개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각자가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도생, 즉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스스로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요리사가 드리는 생존 레시피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자산의 다변화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100%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이나 미국 국채, 글로벌 ETF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십시오. 이는 원화 가치 하락 시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둘째,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금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 5%에서 10% 정도는 실물 자산으로 해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 중심의 사고입니다. 무조건적인 자산 증식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과도한 빚을 줄이고 배당주나 채권이자 등 꾸준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고금리 저성장 시대를 건너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죠.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준비된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막연한 공포보다는 냉철한 공부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영양가 있는 경제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